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동안 뭐 전세, 그러니까 임대차 3법 해서 그 2 플러스 2 임대 기간을 2년에서 2년 연장하는 임대차 갱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 상한, 임대료 증액 5% 상한, 이제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에 따른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세 자금에 대한 이 자금 출처를 통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바로 이제 5월 다음 달만 지나면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유예가 됐지만, 이제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는 21년 6월 1일부터, 즉 5월이 지난 다음 달 5월 지나고 나서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약서를 가지고 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을 6천만 원 이상 받거나 또는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전월세 전월세 금액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같은 것을 입법 예고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차 신고는 이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이라든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든지 아니면 각자가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신고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고,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 동사무소죠. 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그 전월세 신고, 이 임대차 신고하는 대상 주택은 자, 주택 이외라도 자, 우리가 말하는 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시원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준주택으로 봐서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 즉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 목적의 오피스텔이다. 즉 임차인이 주거 목적의 임차인이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돼서 주택에 해당이 돼서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피스텔의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 임차인이 사업자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임대를 임차를 했다. 자, 그랬을 때는 주택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로 봐서 전월세 신고, 이 임대차 신고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비주택, 공장이라든지 상가 내 주택, 판잣집이 얼마나 전월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거용,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줬다. 자, 그러면 전부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고하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해야 되나? 보통 임대차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임대차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이 전월세 신고서, 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서 작성 없이도 바로 이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자,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그 임대차 계약이 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고, 자, 다만 경기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지역. 자, 군지역은 제외를 하고, 군지역은 제외를 하는데 경기도에 소재한 군지역은 여전히 대상이고, 이렇게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주택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월세,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경기도의 군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다. 자, 그러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약서가 뭐 꼭 없어도 뭐 문서라든지 뭐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고, 자, 과태료는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뭐 유예를 뭐 한 이유는 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1년 유예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전월세 신고 데이터를 언제 공개할 거냐? 자, 그래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돼서 11월경에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개되는 내용은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신규 갱신 계약 여부라든지 뭐 임대료 증가액 등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역별 또는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이라든지 지역별 계약 갱신율이라든지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월세 임대차 신고세 추준이 그러면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한 표준 임대료 관련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임대료, 즉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게 또 언제 도입이 될지. 자, 그래서 임대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서 들여올 수도 있겠죠. 뭐 법적인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권고 형태의 제도로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생각하는 그 주택 임대사업자 또는 집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이제 그 다가오는 거죠. 자, 임대차 신고, 이 전월세 신고가 그러면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것이냐? 자, 그랬는데, 자, 이런 임대차 신고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자 하는 계획도 없죠. 이건 당연하죠. 국토교통부는 이런 뭐 주택시장 관리하는 거지 세금을 부과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자,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어디냐? 바로 국세청에서 활용하는 거죠. 자, 국세청에서는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시행이 됐고, 자, 그 시행에 따라서 2주택 이상자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통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이 그렇게 일일이 2주택 이상의 임대료를 모두 조사해서 과세하는 것은 세무행정력 낭비고 불가능하고 또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제 알고 있죠. 2주택 이상의 월세, 임대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과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력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국세청,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모든 주택에 대한 전월세 정보가 이제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이 전월세 신고 현황이 파악이 빅데이터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그것을 과세 자료가 아니라 뭐 전월세 보증금이라든지
뭐 임대료 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런 자료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누가 활용하려냐? 바로 국세청이 접근을 하죠. 자, 국세청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과세하지 못했던 2주택 이상의 월세에 대해서 그동안 심증으로만 월세 소득이 있을 거다고 예측만 해서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과세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뒀었는데, 자, 이제는 바로 이 국토부통부에서 마련된 이 데이터, 전월세 신고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국세청은 그 자료를 가지고 아주 쉽게 과세 정보를 자료를 추출을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국토부의 부인과 상관없이 바로 이제 전월세 신고가 빅데이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국세청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 6월 아마 내년 5월이 이제 과태료 마감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지나서 6월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가 되게 되면 결국 그 자료를 이제 국세청에서 활용을 해서 자, 2주택 이상인데 주택 임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전월세 보증금이 임대보증금 월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과세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임대소득 이 전월세 신고제가 어마어마한 이 과세 정보가 되는 거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아예 국토교통부가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국세청은 이제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과세 재원, 세금의 과세 재원이 확보가 되고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효과를 마련하는 기본 장치,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죠. 자,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주택 한 개만 가지고 있다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한 개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월세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주택은 바로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 한 개만 갖고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뭐 10가구가 됐든 15가구가 됐든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된 월세, 즉 다가구 주택 한 개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된 월세는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몇 천만 원이 됐든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만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한 개의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된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그 한 개의 주택, 즉 한 개로 가지고 있는 그 다가구 주택이 바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 자, 그랬을 때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외 소재한 주택, 뭐 일본이라든지 저 미국, 자, 이런 해외에 소재한 주택은 1주택자도 그 해외 주택에서 벌어들인 월세에 대해서는 바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칙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가 있어도 과세가 되지 않고 그 1주택자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 다가구 주택이 한 개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그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이 초과된다. 자, 그랬을 때는 한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바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2주택 이상부터는 바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국세청에서는 주택 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현황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해마다 2월에 면세 수익 금액, 자,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2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자한테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런데 월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자, 그 현황을 이제 누가 파악해 주냐? 자,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토대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주기 때문에 자, 앞으로 국세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까지 부과를 해서 바로 추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2주택까지는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지 않는데, 자, 3주택 이상부터는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죠. 자,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바로 임대료의 1.8% 곱해서 그 금액은 임대료로 봐서 과세하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 계산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로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데, 이 3주택 중에서도 자,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자, 이 두 개가 AND로 묶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임과 동시에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다. 자, 그러면 소형주택에 해당이 돼서 이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택을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는데, 자, 100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100개의 주택이 전부 다 소형주택으로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그 100개의 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100개의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금이 전혀 부과될 세금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주임대료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주택 가지고 있는 주택. 자, 주택 가지고 10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10개의 주택 중 3개가 소형주택이다. 자, 그러면 10개의 주택 중 3개의 주택, 소형주택 3개, 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이하인 이 소형주택 3개를 제외한 이 7개의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다 합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7개의 임대보증금을 합산을 해서 여기에 3억 원을 빼고 그 금액의 60%를 하죠. 자, 그리고 1.2%를 곱합니다. 자, 2021년 귀속은 1.2%죠. 자, 내년에 신고할 때는 1.2%인데, 자, 올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은 2020년 귀속이기 때문에 2020년 귀속은 1.8%입니다. 자, 그래서 7개의 주택의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3억 원을 빼고 거기에 60%를 곱해서 1.8%를 하면 바로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7개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뭐 이자 수익이 발생됐다. 자, 그러면 그 이자 수익은 빼고 간주임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과세 형평성을 제고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집주인의 세원이 노출되지 않았던 이 노출되지 않던 이 임대주택 75%의 집주인은 바로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는 3주택부터 월세는 2주택부터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자, 결국 임대주택의 75%가 세원이 노출되지 않았는데 이 75%가 전부 이제 세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전월세 신고에 따른 주택 임대 소득세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국세청이 쉽게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에 따라서 임대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건강보험료다. 지역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소득세는 뭐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세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소득세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소득세보다 10배, 20배 나오는 게 바로 건강보험료다. 자, 이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본인이 주택 하나 뭐 가지고 있고, 자, 그 주택에 살면서 뭐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 뭐 임대료, 월세를 적게 받고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게 이제 이 전월세 신고로 한 개의 월세 수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한 개의 월세 수입으로 인해서 자녀들한테 들어가 있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 이제 지역 건강보험료로 전환이 돼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10만 원, 뭐 아니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 3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사태가 이제
작년 12월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서 이제 신고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세청에서 발각을 해서 과세를 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 건강보험료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의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냐? 자, 우리가 이제 등록임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될 때,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최소한의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제 별 세제 혜택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임대주택은 많이 하지 않는 상태고, 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자, 그러면 수익금액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를 더하고 여기에 50%가 필요방비로 차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200만 원을 차감을 하면 바로 소득금액이 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미등록 임대주택일 경우 수익금액에서 빼기 수익금액의 50%를 빼고 200만 원을 빼고 0원, 이 0원이 됐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자, 이 0원이 넘어간다. 자, 그러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건강보험료로 전환이 돼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연간 월세가 400만 원이면, 자, 이 400만 원에 50%인 200만 원을 빼고 200만 원을 빼면 0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건강보험료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 자, 이 연간 임대료 400만 원을 월세로 환산해 보면 월세가 33만 3,303원입니다. 자,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죠. 자, 월세 30만원 초과되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월세 33만 3,330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서 지역건강보험료로 전환이 돼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가 데이터, 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국세청이 과세 자료, 과세 정보로 활용을 해서 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그 소득세 과세 자료 정보가 이제 지역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되는 이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자금에 대한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세금 부담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서 이제 전월세 전세금과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그런 규정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세금에 대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아직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정부의 행태를,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이제 주택 가격이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이제 혼탁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서 이 전세자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도입은 쉽다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서도 바로 실거래가 도입에 따라서 추가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되면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 전세금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도입하기가 쉽고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이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노출이 됐는데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전세 자금을 지렛대로 활용을 했는데, 자, 이 전세 자금을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세 자금이 바로 집을 사는데 디딤돌이 되는 현실이 됐다는 거죠.
이게 참 뭐 부모로부터 받은 이 전세 보증금이 원래 증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증여세로 과세를 하기에는 그동안 조금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자녀가 돈이 없죠. 자, 그러면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바로 전세 자금을 줍니다. 자, 그럼 전세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이 주택을 임대주택 할 것을 구해주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관청에서 알고 있었지만, 자, 그렇게 자녀들한테 뭐 결혼까지 해서 그 주택 전세 자금 중고까지, 자, 그런 것까지 또 과세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일이 발생이 되고 행정력, 세무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자,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렇게 전세금까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그 전세금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전세금에 대한 또 데이터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세청에서 이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즉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서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0대가 30억을 주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죠. 자, 그 구입 자금 중 19억이 전세 보증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30대가 19억이라는 이 전세 보증금이 어디서 출처가 어딜까요? 당연히 부모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단은 바로 전월세 보증금, 즉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고가주택 매입을 위해 편법 증여를 통한 자금을 전세금으로 우회 세택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 자금이 노출돼서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로 제동이 걸려서 전세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막힌다. 자, 그러면 전세 구매력 약화로 전세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자, 그 일부를 바로 월세로 돌리게 되고, 자, 그러면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를 주고 들어가고자 했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세 자금을 통한 이 전세금이 낮아지게 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도 당연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매 자금줄이 막히고 주택 구매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은 주택 시장을 흔드는 예상 밖의 큰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월세 신고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 과세로 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들어온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증여세 과세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이 낮춰지고 월세가 늘어나면 전세를 낀 이 갭 투자를 통한 매매 주택 구매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월 1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지나고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소득세 누락, 소득세 과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과세, 그것에 따른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